딸이 돌아온다 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도 끝났구나.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 여행길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따뜻한 말들이 저를 버리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하순입니다. 올해로 74세가 되었죠.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도 벌써 9년이 흘렸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혼자 이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오래된 습관이라 알람 시계 없이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창문을 열면 제 작은 텃밭이 보여요. 상추, 깻잎,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시작한 텃밭 가꾸기가 이제는 제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텃밭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합니다.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혼잣말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이웃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따라 이사를 가셨죠. 점심을 먹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꾸 딸 생각이 나요. 미영이는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위 데이비드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를 합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나 늦은 밤에 연락이 와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화면 속 딸은 여전히 예쁘지만 어딘가 지쳐 보여요. 캐나다 생활이 쉽지 않나 봅니다.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네, 엄마. 엄마도 몸 잘 챙기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운해집니다. 걱정한다면서 왜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딸도 딸 나름의 삶이 있겠죠. 저녁을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가끔 아는 분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죠. 화순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박할머니. 건강 때문에 꾸준히 걸어야죠. 딸은 잘 지내나요? 캐나다에서. 네, 잘 지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잘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딸과 사위가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처음엔 데이비드가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요즘엔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언젠가 몸이 아프면 어쩌지요?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정관리사 아줌마가 발견할까요? 아니면 며칠 후 택배 아저씨가 이상하게 여겨 신고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라고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나는 아직 건강하다.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있지 않나. 딸도 잘 지내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일상이 감사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텃밭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연락이 왔네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봅니다. 미영아.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거기는 새벽 아니야? 맞아요. 새벽 4시예요. 근데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손을 씻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데이비드랑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정말? 언제? 다음 달 초예요. 엄마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돌아가서 엄마를 모시려고 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딸이 돌아온다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정말 돌아오는 거야? 네.
데이비드도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딸과 사위가 정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4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미영아 많이 컸구나. 딸을 꼭 안으니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위 데이비드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에요. 데이비드도 고생 많았다. 멀리서 와줘서 고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실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래. 정말 고맙다. 그리고 엄마, 우리 여행도 다녀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던 곳들 다 가보자고요. 여행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젊을 때는 남편과 함께 가끔 여행을 다녔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여행을 어디로? 지리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들로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곳 많이 다니셔야죠.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제 집 작은 방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메뉴들로 차렸죠. 와, 엄마 손맛이 그대로네요. 캐나다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어요.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많이 먹어라. 살도 빠진 것 같고. 네, 엄마. 그런데 이제 엄마가 요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다. 엄마가 해주는 게 좋아.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나이에 왜 고생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딸 가족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딸과 사위가 방에서 작은 소리로 뭔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조용히 하는 걸까요? 딸과 사위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사위의 행동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유독 제 서류들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집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잘 되어 있나 해서요.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서재 서랍에 있다고 알려줬더니 그날 오후 혼자 서재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데이비드가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아, 어머니. 서류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런 일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걸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딸의 행동이었어요. 미영이가 자꾸 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평소처럼 텃밭 가꾸고 산책했지. 정말요? 확실해요? 그럼 왜?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빡한다니요. 저는 나이에 비해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 어제 은행 갔다 오셨죠? 은행? 안 갔는데? 정말요? 저는 엄마가 은행 간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은행은 안 갔어. 그래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니에요? 이상했어요. 제가 은행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밤에 들려오는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딸과 사위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보험은 언제 해지할 거야? 조금 더 기다려야지. 너무 성급하면 이상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진명이는? 그것도 차차 준비하고. 일단 엄마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험 해지? 진명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아, 너희가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 하더라? 어떤 이야기요? 보험이나 집 이야기 같던데. 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밝아졌어요. 아, 그거요. 엄마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정리하면 보험료도 아낄 수 있고. 내 보험을 왜 정리해? 엄마 나이에 그렇게 많은 보험이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제 보험을 제가 결정하지 않고 왜 딸이 나서는 걸까요? 그날 저녁에도 다시 들렸어요. 여행 계획은 세웠어? 응, 다음 주에 출발하자. 너무 늦으면 안 좋아. 장소는? 지리산 쪽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여행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너무 늦으면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딸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 다 됐어요? 딸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드디어 약속했던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응, 다 준비했어. 작은 여행 가방에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 가방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행 가는데 이것만 가져가세요? 혹시 필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것도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데 왜 도장을 가져가? 모르잖아요.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상했어요. 여행 가는데 왜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딸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넣어뒀습니다. 차에 타니까 사위 데이비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경치 좋은 곳 많이 보여드릴게요. 고맙다. 오랜만에 나들이 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차가 출발하고 나서 뭔가 이상했어요. 지리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가는 길이 평소 알던 길과 달랐거든요. 데이비드야, 여기가 지리산 가는 길 맞니? 네, 어머니. 조금 돌아가지만 경치가 더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 차창 밖으로 보니 점점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로도 좁아지고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 부부가 준비한 여행이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시간 정도 달리니까 정말 깊은 산속에 도착했어요. 주변에는 나무들만 울창하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리산 자락이에요, 엄마. 공기 좋고 경치도 예쁜 곳이에요. 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고 다른 관광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관광지라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너무 한적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더 올라갈 거예요. 위에 더 예쁜 곳이 있대요. 그런데 딸과 사위가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뭔가 시간을 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너 왜 자꾸 시계를 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궁금해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데이비드가 차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고맙구나. 하지만 도시락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오늘은 왠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니까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머니는 여기서 쉬고 계세요. 나도 같이 가지. 아니에요. 길이 험해서 위험해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산길로 올라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쐬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그때 차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돌아왔나 했는데 이상했어요. 차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주차장 쪽으로 가봤는데 우리 차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여기 주차했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두고 간 거였어요. 차가 없었어요. 주차장을 2번, 3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데이비드.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산속에는 제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차는 왜 없어진 걸까요? 혹시 주차장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곳 말고는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맞았어요. 점심 먹을 때 벤치에서 차가 보였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딸과 사위가 저를 두고 간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나왔어요. 산속이라 전파가 안 되는 건가요? 다시 데이비드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어요. 해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벤치에 다시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차를 가져간 걸까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후 4시가 되자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10월 말이라 해가 일찍 지거든요.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74살의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지난 며칠간의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사위가 제 서류를 뒤지던 일, 딸이 자꾸 제 기억력을 의심하던 일, 밤에 들렸던 보험과 진명의 이야기. 정말 혹시 딸과 사위가 일부러 저를 여기 버린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가 완전히 지면서 주변이 깜깜해지자 이제 정말 절망적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산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골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가방에 물 한 병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서 아껴 먹어야 했어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딸과 사위가 정말로 저를 버린 거라면 여기서 죽으라는 뜻인 건가요? 마치 옛날 고려장처럼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키우고 사랑한 딸이 저를 이런 곳에 버리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더욱 무서워졌어요. 바람 소리, 부엌거리는 나뭇잎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동물 소리. 모든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서 잠깐씩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완전히 잠들면 위험할 것 같아서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과 사위는 저를 두고 간 것 같았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하룻밤을 벤치에서 보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74살의 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새벽 6시가 넘자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프다. 혼잣말을 하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혹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사방이 산과 나무뿐이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목이 쉬어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잠시 후 멀리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여기요. 여기 벤치에 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습니다. 등산객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세요? 여기서 밤을 보내신 건가요? 네. 딸과 사위가 저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등산객들이 서로 이상하다는 표정을 주고받았어요. 가족이 할머니를 두고 갔다고요? 그럴 리가.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혼자 있었어요. 한 분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경찰서요? 네. 가족이 할머니를 산속에 두고 간 건 명백한 범죄예요.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부터 확인해야 해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등산객 중 한 분이 112에 신고를 했어요. 네, 경찰서죠. 지리산 자락에서 70대 할머니가 가족에게 버려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치는 30분 정도 지나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이런 깊은 산속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 2분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여행을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차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 돼요.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전화가 꺼져 있어요. 일단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옮겨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더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다만 탈수와 피로가 심해서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지난 24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딸과 사위가 저를 버린 게 맞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무엇이요? 따님과 사위분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해지된 상태예요. 그리고 할머니 집 근처에서 목격된 게 어젯밤이 마지막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찰관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혹시 집안에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의 말에 따라 집안을 둘러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는데 서재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가 없어졌어요. 어떤 서류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보험 서류들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서랍을 다시 뒤져봤지만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사위 데이비드가 정리해준다며 뒤지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할머니, 혹시 통장이나 카드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급하게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통장은 다른 곳에 보관해서 가져가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딸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인터넷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돈이 없어요. 예금이 모두 없어졌어요. 얼마나 있었는데요?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모두 없어졌어요. 경찰관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3일 전에 전액이 인출됐네요. 바로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날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산에 버리기 전에 이미 제 돈을 훔쳐간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담당 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 따님과 사위의 범행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어떤 범행이요? 일단 할머니 명의로 집을 팔려고 했어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보험도 해지 신청을 했어요. 할머니 서명을 위조해서요. 서류를 보여주는데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명이 이상했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네,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과 사위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것도, 함께 살겠다는 것도, 여행을 가자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체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어요. 이미 항공편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럼 정말로 저를 버리고 도망가려던 건가요? 네. 할머니가 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고사로 처리될 뻔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돈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아직 해외로 송금하기 전이어서 다행히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집 매매 계약도 무효 처리됐어요. 위조 서류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집과 돈을 모두 잃을 뻔했는데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형이라니. 제 딸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말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딸과 사위를 다시 봤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모친을 산속에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검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캐나다에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자 모친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늙은 부모를 산에 버렸다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도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님의 말에 딸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결국 딸은 3년, 사위는 5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주범이 사위라는 게 인정됐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집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화순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충격이 클 텐데.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제 딸은 이미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화순 씨, 우리랑 함께 놀러 다녀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자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다음 주부터는 경로당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봐요. 예전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딸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끔 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대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요. 내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손자들 같은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74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건강한 동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봄이 왔나 봅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딸 없이도 가족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고 씩씩하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오히려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다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